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느낍니다. 이거 느끼고 그러면 방학 때 학교에서 뭐가 열리냐? SPSS 특강이 열려요. 여기 갑니다. 아, 재밌겠다 하고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나올 때 뭘 배웠지? 네. 그리고 학위 과정 때는 웁니다. 아, 내가 그때 잘 배웠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방학 때 다시 또 개설됐네? 가야지. 또 뭐지? 또 웁니다. 아마 여기서 좀 소위 말해서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여기서 계속 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는 거들 뿐. 그래서 여기 좀 요 표현에 좀 꽂혀 있네. 통계는 거들 뿐. 네. 자, 통계가 데이터란 뭐냐? 데이터도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데이터 분석 방법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간략하게 그냥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영상은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다가 데이터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본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면 다른 영상 보십시오. 네. 데이터는 여러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생활에 비유를 해볼게요. 요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입니다. 자, 오프라인, 온라인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의 생명수라고 하는 커피가 있어요. 근데 자주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개인 카페. 예를 드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비유를 드는 거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페에 자주 갔어요. 그래서 한 10번을 가는데 11번째 가니까 카페 사장님이 이럽니다. 늘 드시던 것으로 드릴까요?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카페 사장님은 제가 10번 왔는데 10번 다 아를 시키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번 왔을 때 10번을 아를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확률이 되죠. 여기서 그러면 수치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장님은 이런 고객들이 만약에 하루에 한 500명씩 온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R을 빨리 만드는 법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 너무 있어 보이는 근데 이런 개념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자, 온라인에서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OTT가 있죠. 이 탑이 뭘까? 그 셋톱박스 그거예요. IPTV에. 그러면 오버 더 IPTV면 뭐야? 다양한 채널을 그냥 그거 없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든 아니면 앱이든
뭐 이거를 뭐 장치에 상관없이 그냥 보던 거 그대로 이어서 볼 수 있고 뭐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는 예시입니다. 제가 뭐 간접 광고나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용이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넷플릭스가 있다. 그러면 넷플릭스에서도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활성화시키지? 이거를 있어 보이는 말로 Activated User, AU라고 하고요. 한 달 동안 활성화된 유저를 DAU, MAU라고 합니다. monthly. 그리고 하루 동안 활성화된 유저가 DAU라고 합니다. 이거 신문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소비자가 많아야 트래픽이 많아지고요. 트래픽이 많아야 여러 가지 수익원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선 어떤 고민을 할까요? 자, 이 사람이 이 영상들 중에 뭐 코미디면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이 코미디를 본 사람들 전체 코미디를 본 사람들 중에 한 50% 이상은 요거 우리가 추천해줬을 때 볼 확률이 있더라. 그러면 지속시간이 늘어나죠. 그래서 요거를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넷플릭스 가끔 어떤 거 와요? 잘 시청하셨습니까? 다음으로는 이 영상 어떠세요? 이렇게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자, 왜 어떤 걸로 제안할까요? 우리가 넷플릭스에 접속해서 봤던 데이터들, 그리고 뭐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봤던 데이터들, 어디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더라 라는 것들이 다 데이터라는 겁니다. 자료. 그래서 이 자료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수치일 뿐이고요. 이 수치를 가지고 뭔가 함의를 넣거나 뭔가 해석을 하거나 뭔가 이런 내 주장의 근거로 삼아와서 강화를 하는 용도로 쓴다면 이 수치가 결합된 이 글을 가지고 정보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 네. 자료와 정보의 차이가 뭐냐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공을 하면 정보가 되고요. 그냥 그 자체 의미 없는 거, 수치가 있으면 그냥 자료가 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 시험에 자주 나올 거예요. 시험 내기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종합시험을 출제를 했는데 이런 거 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울게요. 데이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직장을 다니시든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하시던 아니면 창업을 하시던 데이터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소비자 데이터 보고 기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데이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데, 자, 중요성은 알았어요. 그래, 중요성은 알겠어. 그러면 이 논문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제가 요거는 오늘 요 영상으로 다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여기서도 대략적인 것으로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그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막 빅픽처 이러잖아요. 그림인가 이게? 근데 어쨌든 그림이라고 많이 씁니다. 관용어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논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득을 하는 글입니다. 근데 어떻게 설득을 하냐?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시면 감정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배제하고 그를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데이터로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 것이냐 하고 데이터 모으는 것, 수집,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 분석 과정에서 어떻게 검증한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검증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은 요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1차 자료가 있고요, 2차 자료가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네. 자, 여러 의미가 있지만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활용하는 거, 뭔가 뭐 손을 거치는 느낌이죠. 손을 거치는 느낌. 그래서 2차 자료라고 하기도 하고요. 1차 자료는 내가, 여기는 누가, 여기는 내가, 요 차이가 있습니다. 경선식 선생님처럼 알려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내가 수집하는 한 자료입니다. 자료. 자,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현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회 현상. 되게 다양하다고 했죠. 다원화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해요. 이거를 그래서 추상화를 시켜서 측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측정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자가 떠오르죠. 자, 룰러, 자가 떠오를 겁니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자가 뭐 이렇게 여기가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예시입니다. 실제로 여기 1cm가 아니에요. 여기 뭐 1cm라고 하면 2cm 뭐 이렇게 3 뭐 이렇게 되게, 여기 3 2 1 요 각각은 이게 같으니까 1 1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요런 자가 있죠. 근데 이 자가 우리나라 자가 있고 외국의 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달라요, 같아요? 같죠? 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현상도 복잡하지만 추상화했지만 이 사회현상을 측정하는 자를 스케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척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메저먼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교수님들이 어떤 용어를 좋아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이 자가,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와 외국이 같다라고 했을 때 자가 1cm가 예를 들어서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자 스케일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있어 보이는 말로 신뢰도와 타당도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요 용어만 지금은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다시 요 파트 가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런 게 있구나. 요거 진짜 믿고 써도 되나? 근데 이거 측정했을 때 똑같은 게 나오나? 뭐 그렇게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생각이 안 나면 자를 기억하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척도를 알았어요. 논문 읽다 보면 척도가 나오죠. 뭐 영어 논문 같은 경우에는 I guess, I think, I might, 영어 시간은 아닙니다만 어쩌고 저쩌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구성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구성 개념도 차츰차츰 알려드리겠습니다. 컨스트럭, 이거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척도로서 이렇게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 하나의 이런
문장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쇄하잖아요. 이게 설문지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료 모을 때 설문하죠. 이 과정을 거치고 설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통은 요즘에 구글 폼 열어서 그냥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만든 게 설문지다. 그리고 내가 측정하려는 게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있는 거 확인을 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뭐 한국인의 정의다. 이런 거 외국에 없겠죠. 이런 거 한 저자들 제가 봤습니다. 이거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창업 가능성 척도 없죠?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아무튼 척도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척도를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데이터가 인풋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쉽게 설명하면 엑셀 시트라고 보시면 뭐 편합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문항이 있을 겁니다. 여기 하나가 문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문항에다가 뭐 A1, A2, A3 뭐 이렇게 붙이는 거를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블링 된 게 여기 들어가요. 여기 A1, A2, A3 점점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사람 한 명, 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N번째 사람까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냐? 우리 여기 하면 맨날 나오죠. disagree, agree. 그래서 너무 강조하면 strongly, disagree. 매우 동의함, 매우 동의하지 않음. 여기서 보통은 뭐 5를 많이 하는데 저는 연구할 때 실제로 7 정도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분석하기가 생각보다 편합니다. 10인가 11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5를 많이 쓰면 사람들은 좀 보통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값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중간에 3, 4, 1, 2, 3, 4, 5, 6, 7이잖아요. 그럼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미세한 차이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캐낼 수 있겠죠. 나중에 정보를 만들 수 있겠죠. 이 자료를 가지고. 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설문지로. 그럼 사람들이 응답을 쫙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응답에 여기 3, 4, 3, 3, 2, 3, 5, 4, 4, 5, 5, 5, 3, 3, 2, 3 뭐 쭉 나오겠죠. 이거 분석하는 게 이거라고요. 이거 분석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게 논문에서 설득을 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면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나왔던 거 생각보다 많은 개념들이 나와서 당황하셨을 건데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처음에 이제 여기 했어요. 이제 우리가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다라는 겁니다. 제발 이해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분석과 검증만 하고 마칠게요. 분석과 검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지우고, 네. 자료는 지우면서 말씀 복습. 자료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는데 2차 자료는 누가 만들어 준 거고 1차 자료는 내가 만든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회현상을 측정하는 자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거를 척도라고 하기도 하고 메저먼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기술한 문서가 여기 나오는 설문지다. 그리고 설문지에서 입력된 값들을 입력하는 거를 예전에는 코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구글 시트 그냥 쓰면 여기 문항 이름 막 계속 나오고 타임스탬프 찍히고 막 되게 복잡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훨씬 분석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다시 분석으로 넘어가서 자, 그럼 분석 어떻게 할 건데? 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방법 전체적인 그림이니까 요런 것 요렇게 한다라고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데이터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 레이블링 하면 아실 텐데 여기 B1, B2, B3 어떤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세요. 여기는 A3까지 있고 자, 여기 하나가 A라고 하는 게 하나의 구성 개념입니다. B라고 하는 거를 이거는 연구자가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뭐 스테타도 쓰고 SPSS도 쓰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엑셀로도 가끔 해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쓸 때 변수 이름을 2는 웬만하면 피하셔라. 요거는 어떤 통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요즘은 안 그렇겠지. 예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만 해도 이거를 오류항으로 인식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통계 프로그램. 지금은 안 그렇겠죠. 근데 예전엔 그랬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변수명을 레이블링 할 때 A, B, C, D, E 하지 말고 A, B, C, D, F로 가셔라. 네, 뭐 그런 소소한 팁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여기서 구성 개념이 하나, 구성 개념이 둘,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문항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문항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문항에서 묻고 있는 게 하나의 구성 개념으로 가는지 봐야 됩니다. 그거를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제가 연구를 해보고 퍼블리시 해본 입장에서 이거 그냥 척도가 있으면 요거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저도 배울 때는 선배들이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요. 굳이 뭐 척도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면 요거는 스킵해도 상관은 없다 라는 거고요. 상관은 없다라는 거지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연구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항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고급 통계를 할 거다. 그러면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는 걸 할 겁니다. 웬만하면. 저는 뭐 실험도 해봤고요. 그리고 세 집단의 실험도 해봤고 그거를 이론 배치 분산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아노바라고 합니다. 요것도 해봤고 자극물 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은 보통은 t-테스트를 해요.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런 거 우리 통계 서적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서적은 제가 늘 주장하지만 발췌해서 보는 겁니다. 통계 기법에 맞춰서 내 연구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자 하는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간략하게 들으십시오. 막 이렇게 요즘에 유행인 것 같은데 요즘은 아니지. 한 몇 년 전. 이게 동그라미를 우리가 구성 개념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보통은 막
이런 거 막 논문 읽다 보면 막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 명향관계를 주고받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 화살표 하나를 긋기 위해서는 이전에 경험 연구에서, 선행 연구에서, 경험 연구에서 이 관계성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걸 발견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여기 그냥 끄면 되겠지? 안 돼요. 그거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요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요게 X고 만약에 요게 Y잖아요. 그럼 요 관계만 보는 게 뭡니까? 요게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거 경로죠? 경로 분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연구자들이 모형을 되게 희한하게 많이 설계하는 게 하나 약간 힙한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비꼬는 거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쓰여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제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고. 요거를 한 번 해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뭡니까? 효율성. 예전에 그 무모한 도전하기 전에 외인 구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KBS에서 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뭐 이랬어. 효율성.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이거 한꺼번에 하는 방정식이 구조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처음 하는데 통계 특강에 갔더니 구조방정식 알려드리겠다 하고 SPSS 때리잖아요? 그럼 나는 질방해야 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서 구조방정식이 나왔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교수님들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이 있으셨다면 죄송하고요. 근데 제 세계에서는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 그냥 이거 해와 이래요. 보통 뭐 인터넷 찾아보고 알아서 배워 이럽니다. 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네, 그렇습니다. 자, 분석은 어떻게 가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만, 용어만 일단 익숙해져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검증 어떻게 하냐, 요것만 하고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사회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한 10여 년 정도 궁금했던 게 최근에 좀 풀렸는데요. 이게 저만의 답이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왜 그런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마도 우리는 자연과학이 아니라서 그러지 않을까. 좀 과학처럼 하기 위해서 더 엄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론적 배경 쓰다가 진짜 미치는 줄 알았거든. 이거 누구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요. 와, 이거 하여튼 이상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거 쓰면 한 70%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건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검증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아까 확인적 요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요인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이 관계들이 다 나오고요. 그 관계들을 파악하는 게 우리 전에 내가 틀릴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p-value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이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값들이 나의 가설과 관련해서 h1부터 hn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 가설에 대한 결과값이 내가 틀릴 가능성이 100회 미만, 100회 중에 100회 중에 5번 미만이더라. 그러면 맞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거를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결과값들은 이런 걸 보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해석하는 거는 또 깊이 있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형의 적합도라는 걸 봅니다. 이게 뭐냐? 이것도 처음 보면 되게 빡세요. 표현이 저급해서 죄송합니다. 처음 보면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알겠어. 여기까지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알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모형 적합도는 뭐냐? 아까 제가 이상하게 그린 것들 있죠. 이게 사실 뭐냐면 이 연구자가 우리 사회를 왜 그럴까라고 하고 봤을 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틀입니다. 프레임워크라고도 해요. 이 틀이, 이 연구자가 만든 틀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건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느냐, 그런가 아닌가를 묻는 게 모형 적합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서 많이 쓰는 게, 해석하는 게, 요건 지금은 그냥 대충 들으세요.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 걸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라는 것들을 차이 제곱을 자유도로 나눈 것들로도 보고요. 그리고 RM, SEA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로도 보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 기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이 모형이 이 사회현상을 이 데이터가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이든 간에 이 결과가 나오고요. 모형 적합도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내 논문이 이론이 된다고요. 자, 여기서 보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검증은 어떻게 한다까지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통계는 거들 뿐이다. 자, 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이런 해석을 했을 때 나의 주장이 맞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석이 완료돼서 거기서 함의를 꺼내면 거기에 정보가 되겠죠. 데이터에서 정보가 되게 인포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함의, 통찰, 인사이트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게 5장에 얘기하는 디스커션이에요. 다 있죠, 논문은.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논문에 그럼 어떤 게 들어가나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웬만하면 이런 통계 너무 무서워 아니면 데이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이런 거구나, 통계가 이런 원리였구나, 이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통계를 연구하는 거구나 라는 공포증을 좀 없애면 좋겠다 라는 관점에서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의 논문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